먼저 코로나 양로 시설 중심으로 제가 시간 관계상 빨리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60세 이상의 한국의 상황에 고령자 코로나19 감염 현황은 2022년 올해죠. 1월 4일 기준으로 국내 전체 누적 감염자가 64만 5천 명 정도 되었고요. 그중에서 고령자의 비율이 23.5%, 그다음 누적 감염자 중 60세 이상의 사망자는 5,300명 정도로 해가지고 60세 이상 고령자 비율이 92.8%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코로나19의 재난 상황에서 국가인권위원회가 2021년 발표된 자료에 의하면 60세 이상의 고령자의 코로나19 감염 현황이 어르신들의 정신건강 또는 감염의 두려움, 또 백신 정보에 대한 정보 소외, 또 소득의 감소나 경제적 어려움, 또 병원 이용 감소 및 건강 악화, 또 마스크 착용 거부감이나 갈등, 자정 변경에 의한 불편한 방역 수치 준수, 그다음에 가정 폭력 증가, 노인학대 증가, 만남의 자제에 의한 사회적 고립. 저희 쪽에서는 학대 전담 기관이다 보니까 저희는 특히 노인학대 증가나 또 어르신들이 그 시설 안에서의 어떤 폭력적인 상황들이나 또는 고립된 상황에 대해서 더 많은 초점을 두고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서울시 노인 요양시설의 코로나 감염 대응 실태 과제를 한국보건사연구원이 2020년대에서 보낸 내용인데요. 노인 양육시설의 감염병 예방의 어떤 내용을 보면 서울시의 자료입니다. 서울 노인 양육시설의 3,500개소 중에서 코로나의 감염 발생 요양원이 46개소, 1.3% 정도인데요. 관련자가 1,100명 정도이고요. 그중에서 노인 양로시설입니다. 이거는 특별 노인 양로시설이 아니라 노인 양로시설. 그러니까 일본어로 하면 요로 시설이라고 할 수 있죠. 이용 중에 보면은 코로나 시설 내 감염 사망자가 185명, 13%를 차지하고 있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국내 노인 양육시설의 코로나19 감염 경로를 보면은 압도적으로 종사자로부터 감염이 76%를 차지했고요. 입소자 간의 감염은 8.7% 정도입니다. 또 코로나 사망자의 추정 감염 경로는 양로시설의 감염이 전체 시설 중에서 43.4% 정도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인 양육시설의 코로나19 대응 정단의 어떤 진단을 이렇게 보시면 아무래도 시설이라는 공간은 다수의 입소자가 다인 시설을 한국의 경우 다인 시설에 맞서는 6인 시설이나 4인 시설 좁은 공간에서 공동 거주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공간 내부에서 일정 거리를 두기가 어렵습니다. 즉 일정 거리가 두기가 어렵기 때문에 입소자와 종사자의 감염 위험은 당연하게 높아질 수밖에 없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 자료도 사회복지생활시설에 감염돼서 한국보건사연구원이 2020년도에 보고된 자료를 토대로 말씀드립니다. 서울시 노인 양육시설의 자료의 대응 실태를 참고하면서요. 또 한국보건사연구원의 어떤 발표 내용을 보면은 영국과 스웨덴 등에서 수행된 시설 코로나에 대한 확산 원인 분석 결과를 좀 참고해 봤습니다. 노인 양육시설 내에 어떤 대규모 확산 원인이 뭘까 10개 정도가 이렇게 다뤄지고 있는데요. 먼저는 시설에 위치한 지역 내 감염이 많을수록 요양시설 내 코로나 발생 확률이 높다. 또 시설 규모가 클수록 코로나 발생률이 높다. 또 시설 입소율이 높으로 코로나 발생 확률이 높다. 또 코로나19 감염 증상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입소자에 대한 감염 의심이 진행된다. 또 중증 질환을 앓고 있거나 또 사망이 높은 입소자가 많아 격리 조치가 어려워 전파 위험이 높아집니다. 코로나19의 진단 검사자 수나 한기로 적시에 진단 검사를
받지 못할 때가 많다. 여러 시설에 종사 격리되지 않고 다른 기관이 근무하는 경우가 있고요. 또 종사자 간의 전파가 최소한의 조치가 미흡하다. 또 전문가의 조언이 부족 등으로 감염 예방 조치에 미숙함이 있다. 또 종사자 인원 부족이 있다. 이게 이제 대체적으로 영국과 스웨덴 등에서 코로나의 대규모 확산의 원인 불근 결과를 10가지 정도로 이렇게 추각해서 정의 내용을 보고된 자료를 한번 참고해 봤습니다. 이에 또 작년 2021년 보건복지위원회, 지금 우리나라 한국의 국회의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국정감사에 코로나 관련된 이슈가 있었습니다. 그때 2가지 이슈가 가장 크게 나왔었는데요. 첫 번째로는 노인 양육실의 비대면 면회, 또 화상 면회 시스템 도입이 가장 절실히 필요하다는 검토가 있었고, 두 번째로는 비대면 진료가 코로나19 감염 위기 상황에서 건강진의 보충행 역할에 큰 역할을 할 수가 있다. 이래서 지난 2월 24일이죠. 의료진의 감염 예방의 전환 상담이나 원격 처방, 비대면 진료를 한시적으로 허용한다는 그런 보건복지부의 내용이 있었습니다. 2020년 10월에 개정된 감염 예방에 관련돼서는 감염의 위기 정보를 심각당하게 이사하기 때는 한시적으로 비대면 진료를 할 수 있도록 조항이나 신설의 법적 근거가 마련이 필요하다. 이런 내용이 다뤄져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코로나 전문가 중에 한 사람인데요. 이재갑 교수에 의하면은 감염병 전문병원 교수는 한국 코로나 의료 정리 체계, 이것도 지난번에 발표한 내용 중에 참고를 했는데요. 환자 모니터링 시스템에 대해서 많이 다뤄주셨어요. 그러니까 재택치료 환자의 관리 체계나 또 요양 양로시설 경우에 집단 생활이나 또 요양보호소 교대 근무할 때 상시적인 체온이나 모니터할 수 있는 관리 체계가 좀 절실히 필요하다. 이런 얘기 많이 다뤄져 있었고요. 또 감염병 전담 병동 같은 거를 접근이 좀 필요한데 시설 코로나 확진 시에 외부 출입이 엄격히 막아짐으로써 확진자에 따른 비확진자의 감염이 약해질 수 있지만은 그런 노인을 특별로 다루어지는 않죠. 아무래도 모든 사람들이 다 코로나 위험에 노출되어 있고 진료를 받은 상황이라 특별히 노인을 위해서 마련되지 않았는데 아까 앞서 자료를 보시면 상당히 노인분들이 감염 확률에 의해서 돌아가는 경우가 높다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어쩌면 노인을 위한 시군구별 생활치료의 시설이 별도로 지정이 될 필요가 있잖아요. 전문적인 전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검토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또 2020년, 2021년도에 보시면 노인 양로시설의 방역 관련해서 대응 형편을 살펴보면요.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이 유행 대비 한국의 보건복지부에서는 사회복지시설이나 대응 지침들을 보면 방역 대응체계 방역 조치, 단계별 대응 가이드라인, 서비스 제공 유지 방안, 또 행동 수치, 또 지자체 협조사항, 상세한 가이드라인이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시설 유형별로도 기본 가이드라인이 배포가 이어지고 있고요. 그거를 통해서 이제 각각의 시설마다 대응 마련도 하고 대응을 이제 준비하기도 하고 또 그거에 대해서 철저하게 방역을 대비하는데요. 시설 내 대응의 현황에서 제일 많이 검토되는 것은 아무래도 외출 면회 제한이 있고 자연스럽게 외부 출입 금지가 이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전에는 바이러스가 있기 전에는 외부인 출입이 자주 있었는데 방역이 출입을 금하다 보니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어쩔 수 없는 거죠. 단계에 따라서 외부인 면회는 제한이거나 또 그러다 보니 항시 안에서의 어르신의 상황이나 어르신을 볼 수 있는 상황이나 또 어르신의 근본적인 어떤 어려움이나 이런 거를 외부인이 알 수 있는 확률은 거의 없어지는 거죠. 또 따라서 사회적 거리 단계를 두면 외부인 전문 배우는 것들이 상당히 어쩔 수 없는 상황이지만 그런 것들이 상당히 격리된 상황이 될 수밖에 없고요. 또 하나는 그런 것들을 때문에 종사자가 주로 출입하다 보니까
앞서 데이터를 보시는 것처럼 종사자에 의해서 백신이 맞지만은 종사자에 의해서 전달되는 케이스, 바이러스 전달되는 케이스가 상당히 높았다는 걸 이제 참고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거는 실제로 2020년도에 양로시설 대상으로 200개소를 대상으로 보건복지부가 실질적으로 조사한 겁니다. 이 조사에 저희가 직접 참여를 했었고요. 이 참여를 한 거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부분에 참고가 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전체의 여러 가지의 요양시설이나 또는 뭐 다른 모든 시설을 다 총망라적으로 이해할 수는 없지만은 시설에 어떤 엄격하게 제한될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참고가 되지 않을까 생각되어집니다. 그때 코로나19에 대해서 노인이 집단 거주하는 양도시설은 아무래도 주거복지시설이기 때문에 방역관리, 인권침해, 안전사고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전국에서 7월부터 12월간 실시를 했었고요. 실제로 이 조사할 때는요, 비대면 방식으로 조사를 할 수밖에 없었고, 전화 조사 등 다양한 방식으로 조사가 진행됐습니다. 그래서 대수전 그 안에 있는 종사자들이 부담을 안 가지도록 조사가 이루어졌고요. 그러다 보니까 전화 조사가 상당히 많이 이루어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때에 1,900명가량의 종사자와 4,600명가량의 입소자의 조사가 시작되는데, 그때 양도세 전수조사 분석 결과 보기에는 많은 부분이 관리 체계에서 방역 담당자가 지정이 필요하다. 70%를 차지했고요. 방역 지침과 체계 마련이 98%가 상당히 많이 체계가 필요하다. 또 격리실 확보가 상당히 필요하다. 이런 의견이 86%를 차지했고요. 열화상 카메라도 얘기가 나왔습니다. 7% 정도 차지했고요. 이용자 간의 1m 이상 거리두기가 불가되기 때문에 특히 제일 많이 불가되는 게 침실, 식당, 거실 이런 데는 상당히 어렵다. 이런 얘기를 많이 다뤄졌습니다. 또 방역 지침의 인지가 96% 정도가 지자체 통해서 또 외부교회 통해서 지침 수도 경로는 그래도 방역 지침의 96%는 차지하고 있음을 또 나옵니다. 노인 양로시설의 코로나19에 감염 대책 강화에 살펴보면은 양로시설의 고령, 기저질환인 노인의 단체생활 시설에서는 다인비슬이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또 좁은 침상 간의 거리, 또 공동 식사, 어쩔 수 없이 집단 감염 발생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요소가 될 수밖에 없고요. 그런 코로나19의 외출 외박 면허 제한들이 조치가 장기화되니까 입소 노인의 가족의 불만, 고충, 돌봄 사각지대 발생이 인권 침해도 우려된 부분이 상당수 보여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거에 대해서는 상당히 다른 연구가 더 진행됩니다. 아직 우리나라 코로나가 끝난 건 아니기 때문에 코로나가 끝난 이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되겠지만은 이런 불만, 고충, 돌봄 사각지대 이런 것들이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인권 침해 등이 우려가 된다는 것은 저희가 검토해 볼 사항이라 생각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가족 또는 친인척 방문이 거의 없기 때문이죠. 아무래도 49%가 양육시설 전수조사하면 비대면이라도 또 방문하기가 아예 그 시설에서 거부하기 때문에 49%가 상당스럽게 방문이 없다는 자체가 우리가 유념 있게 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되었습니다. 코로나 방역 조치에 입소한 후에 이런 부분이 인권 침해의 사각지대 발생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발생이 안 되도록 대응책의 마련이 정당되고 필요하다 보여집니다. 또 어쩌면 시설의 특성에 맞는 인권보호 방역책을 말합니다. 저희가 이제 인권보호라는 말을 쓴 것은 아무래도 저희가 인권을 지키는 그런 기관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말을 쓰는데요. 보통 현장에서는 방역책의 마련에도 상당히 어려움과 힘든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인권보호까지 염두에서 방역책을 마련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은 저희가 봤을 때는 우리 시설의 현장 안에서도 인권보호의 방역책이 같이 마련될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십니다. 시설의 소독, 방역, 개인위생, 시설 수요 관리, 방역 발생 보고 체계 이런 부 상당히 많은 교육들이 이루어지는데 이런 부분에서 인권보호는 어떤 식으로 더 검토가 되어진다. 어쩌면 이 단계는 저희가
제한 단계밖에는 안 될 수 있지만은 향후에는 이런 그 자료들이 더 많이 확보돼서 좀 더 인권에 대한 보호 방역 체계를 좀 더 연구하고 발표하는 그런 시간들이 더 마련되어 있으면 더 좋지 않을까 생각되시고요. 그에 통해서 우리나라의 어떤 지자체나 또 건강보호공단 또 각각의 시설 관리 주체들이 이런 부분의 전담, 즉 방역 체계의 정기 모니터는 당연히 이어지고 있어야 되지만은 그런 인권의 보호 체계에 마련하기 위한 제도 점검이나 무수 점검, 어떤 형식적인 어떤 소극적 모니터링 방식보다는 현장의 고충 상황이나 개선 상황을 피드백할 수 있는 적극적인 방식의 모니터링은 어떻게 하는 것이 더 좋아질 수 있을까? 그 모니터링 한다는 얘기는 여러 가지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다양스럽게. 그렇지만 그 모니터링들을 어떤 식으로 적극적 방식의 모니터링 과연 무엇일까? 이런 고민이 더 팬데믹 이후에 복지 현장의 방역적인 과제로서의 검토해야 될 부분이라고 제안이 되어집니다. 세 번째로는요, 마지막에 될 부분인데요. 어쩔 수 없이 코로나라는 그 팬데믹이라는 그 자체의 방역 대응 과제라는 것은 저희가 이제까지 안 했던 경험을 가졌고 또 앞으로는 이런 부분이 어떤 식으로 나올 때 테크놀로지적인 기술이 활용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코로나 장기에 따른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노인 양육시설 고립이나 건강업과 이기상의 대입에 대해서도 어떤 IoT나 ICT, 비대면 돌봄 체계가 마련이 필요해지고요. 그런 양육시설 전수 분석의 결과에 의하면 IoT나 ICT의 이런 기반의 돌봄 서비스의 이 종사자들이 상당히 선호하고 수용하고 라는 그런 결과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선호도는 75%를 차지하고요. IoT 기반의 돌봄에 가장 선호하는 것은 특히 야간 응급 상황에 발생될 때 알림 서비스가 한 44%를 차지하더라고요. 또 입소자, 여가, 세균 뭐 이런 부분에서 나오는데요. 또 하나는 이런 입소자들이 이런 긍정적인 이런 내용들을 보고 또 종사자들은요, 어떤 걸 많이 해서 돌봄 선언하면 낙상, 아무래도 종사자들은 낙상이 부담이 되죠. 그런 모니터링에 이런 IoT나 ICT가 87%가 차지하고요. 당연히 실내 온도에, 즉 코로나 때문이죠. 영향에 86%는 온도에 대해서 선호들을 하더라고요. 또 모니터링도 86%. 또 식당 제공, 운동 처방 이런 것들 또 대기 공기 질환의 공기의 어떤 클리닝에 관심을 많이 갖게 돼 버렸습니다. 이번에 어떤 팬데믹 과제로 저희가 생각하지 않은 부분이 대기 관리 선호도가 83% 차지하고 또 복약 이런 약을 이제 처방하는데 이 부분에서도 78%가 IoT ICT 방식도 검토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가 있고요. 여가 프로그램도 IoT ICT 방식을 이제까지 경험하지 않았던 걸 경험하다 보니까 이런 방식도 종사자 또는 이용 어르신들이 이런 선호도가 높아졌다는 것을 새삼 이번에 조사로 알 수 있었습니다. 마치면서 마무리한다면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쩌면 저희가 제목에 의해서 과제로서의 세 가지 과제로 대안을 제시하는 것 같습니다. 아직 저희가 코로나가 끝나지는 않았지만은 코로나의 이런 상황들이 끝난 이후나 또 현재 진행형의 이 상황 속에서도 좀 더 우리가 어떤 부분에서 방역 체계를 강화하지만은 어쩌면 저희가 방역 체계에 너무 집중한 나머지 인권 보호 측면에서 놓치지 않았나 이런 부분도 함께 검토해서 접근을 한다면 좀 더 방역 체계가 훨씬 더 어르신들을 지켜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어지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前先生、お久しぶりでございます。皆様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それから李先生、本当に報告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それではあまり時間がないようですので、早速させていただきたいと思います。で、まずですね、一つ目の質問になります。一つ目はですね、韓国の方では死亡率 13% というようなお話がございました。ちょっと日本の方でも調べてみましたら、14%、2020年のデータしかないので、もう今の実態が変わっている可能性がありますが、
同じ時期だと考えますと、同等のデータかなということで、先生の方からも指摘いただいているように、欧米と違いましてですね、比較的それに比べると数値は低いかなというふうに思われます。これをどのように見るのかっていうのは一つの、いろいろ意見はあるだろうと思いますし、低いのかどうかっていうのはそもそも、疑問がある場合もあるかもしれませんが、欧米と比べてということが言えるかなと。で、日本の場合、もうちょっと回答の多分時間がないと思いますので、例えば施設の規模が小さいとかですね、あるいは非営利の法人が多いとか、そういったことなども十分考えられますし、あと、これをコロナが始まったのが2月、1月2月あたりという冬場ということで、もともとインフルエンザ対策等でですね、面会制限を行っているということは、これまでもありました。そういったこともありましたので、比較的、貿易体制が早く取られたんではないかなっていうような気がいたします。そういった意味で、韓国の場合はどうなのかということをお聞かせいただきたいです。二つ目はですね、施設の特性に合わせた人権の貿易システムということを、提唱していただいているわけなんですけども、面会の問題、それから、先ほど大川さんの報告にもありましたように、高齢者とか障害者、施設に入っていただいている方が、治療が必要となったときにですね、治療が受けられなかったという課題がかなり出てまいりました。結果としてですね、残念な結果になった事例もあったっていうふうに聞いております。そういったことでですね、これも一つの権利の問題だと思いますので、声の上げにくい方に対してですね、これからこういうパンデミックっていうことに対しての対応もまだ続いていきますけども、何かご示唆がありましたらご意見をいただけたらというふうに思います。もう一つ目、最後でございますけども、地域で暮らすというふうにあえて書かさせていただいたんですが、これは施設に対してというふうに考えていただいていいかなと思います。戸建ての住宅だとかですね、アパートだとかいうことで、特に支援が日常的に入っていない方々、この方々に対するこのパンデミックの際の権利擁護っていう問題は非常に大きな問題かなというふうに思います。私も地域の中で支援をしている立場ですので、例えば先ほど岡さんのお話もありましたが、ワクチン接種一つでもですね、施設の利用者と一般の高齢者の扱いはかなり異なりました。そういった部分だけを取り上げてもですね、非常に弱いなっていうふうに思いましたし、感染時の対応とかですね、ケアっていう問題もやはりなかなか届かなかったっていうところもあるだろうというふうに思います。そういった部分で、地域で、住まわれている方々に対する権利擁護っていうことについてですね、何かご意見がありましたらお寄せいただけたらというふうに思います。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よろしくお願いいたします。예, 타나베 선생님 토론 감사합니다. 이기민 관장님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상당히 지금 그 일본의 첫 번째 답변에는 저희가 갖고 있는 그 자료로서는 선생님이 말씀한 부분을 충분하게 답변드리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시설별로 차이가 있더라고요. 어디는 14% 정도 나오지만은 또 어디는 또 그렇지 다른 시설 유형에는 또 어디 10% 정도 나오기도 있어서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 그 이유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그 내부 안에서의 나의 어떤 그 방역 활동들이 영향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만 추측을 할 수 있고 좀 더 이거에 대해서는 연구될 조사 보고가 그 질문하신 내용에 적절한 답변을 해주지 않을까 생각하고 저로서 조금 어려워서 요거는 조금 제가 말씀드리기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왜 인권보호를 말씀드린 것처럼 인권보호가 이게 이 팬데믹이 장기화되니까 그 안에서의 여러 가지 그 스트레스, 피로 이런 것들이 노인들의 어려움, 또 노인의 어떤 학대, 또 노인의 다른 문제에도 영향이 있지 않을까. 요 또한도 사실 좀 더 코로나에 대한 조사 보고가 있어야 되지만은 제가 생각할 경우는 그런 그 장기화의
그 고립이 상당히 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런 방역 시스템에는 저희가 일본이나 한국이나 다 생각 못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좀 더 지혜롭게 접근에 대응하려면은 방역 체계뿐만 아니라 인권 보호 체계도 같이 고민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것들이 ICT 방향도 같이 고려해서 하면은 좀 더 낫지 않을까. 모니터링 이유라고 생각되었습니다. 세 번째로는 저는 ICT라는 자체가 어쩔 수 없이 왜냐하면 못 들어가니까 격리되어 있다 보니 비대면이다 보니 우리가 못 들어간 대신 다른 방법으로서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제한적이다 보니 그 방법이 ICT나 IoT의 어떤 그런 인터넷 관련된 그 기술들이 좀 더 그 안의 사항들을 좀 더 어르신 아까 일본에서도 화면으로 어르신들과 소통하듯이 한국에서도요, 이 전화, 핸드폰으로 소통을 하는 방식이라든지 그런 소통 방식들을 어떻게 모니터링화 시켜서, 그러니까 가족의 소통 또는 그 시설의 소통 또는 지자체나 관련 기업 단체들이 어떤 식으로의 그 격리된 그 시설의 소통들이 모니터링 효과를 어떻게 높일 수 있을까 그런 방법들은 좀 과제가 되지 않을까. 명쾌하게 그 선생님 세 가지 중요한 질문을 해주셨는데 저희가 갖고 있는 자료로서는 조금 제한이 있어서 이 정도로 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